은지는 저랑 통화하면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바빠요. 이번 주말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바쁜 건 사돈댁에 가는 일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아들과 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미 충분히 멀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은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준호가 제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은지가 뭐라고 하더군요. 또 시어머니야?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는 거야?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인데요. 어느 날은 은지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돈댁엔 정성을 다했어요. 은지는 비싼 선물을 사드리고 준호는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다 드렸습니다. 사돈댁 생신일 때는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내왔었죠. 호화로운 식당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옥자입니다. 지금은 시골 작은 집에 살면서 국밥집을 혼자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죠. 남편은 30년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37이었습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아들 준호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선 국밥집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아침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국밥집은 저에게 생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거든요. 남편과 함께 일구던 이곳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손님도 많이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저 같은 노인들 뿐이죠. 그래도 매일 아침 문을 열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막막하니까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아들 준호는 경기도에서 며느리 은지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3년 됐죠. 연락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에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받아도 며느리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머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리곤 합니다. 나중에 전화가 다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그저 혼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가게를 바라볼 뿐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은 버스를 30분 넘게 타고 가야 하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엔 힘들 것 같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은 정말 바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 집에 가야 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바쁘다는 말,
다음에 온다는 말,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들을 법한 경쾌한 배경음악도 들렸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외식 중이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바쁘다고 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 알았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최대하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가는 건 시간이 있으면서 저한테 오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국밥집 불을 끄고 하루를 마감했어요. 어두운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옆에 있어줬어요.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없는 지금,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골에서 작은 국밥집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늙은 할머니. 그들 눈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요. 가끔 명절 때나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죠.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외로움을 참으며 상처를 삼키며 혼자서 힘겹게 살아갔죠. 아들이 언젠가는 저를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 뜸해졌고 제 마음은 더 외로워졌어요. 밤이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인으로 말이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준호와 은지에게는 저 말고도 신경 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은지의 어머니, 제 사돈이죠. 그분은 서울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재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많이 남기셨다고 해요. 은지는 외동딸이어서 결국 그 재산은 은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주말마다 준호와 은지는 사돈댁을 찾아갔어요. 저한테는 바쁘다고 하면서도 사돈댁엔 시간을 내더군요. 은지는 저랑 통화하면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바빠요. 이번 주말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바쁜 건 사돈댁에 가는 일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 아들과 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미 충분히 멀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은지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준호가 제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은지가 뭐라고 하더군요. 소리가 커서 들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야.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는 거야?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냥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인데요. 어느 날은 은지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돈댁엔 정성을 다했어요. 은지는 친정엄마한테 비싼 선물을 사드리고 준호는 장모님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죠.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다 드렸습니다. 사돈댁 생신일 때는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은지가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내왔었죠. 호화로운 식당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광고가 나오더군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볼수록 마음만 아팠거든요. 제 현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한테서 온 전화라 반가웠죠. 혹시 제 생각이 나서 전화한 건가 싶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준호야, 너는 어떠니? 건강하지?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니 얼마만인가요? 벌써 반년이 넘었을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니?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하지만 곧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는 길에 잠깐 들를게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는 길이라서요. 한 30분 정도만 있다가 갈게요. 결국 잠깐 들르는 거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거죠. 그것도 30분이라니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제 집은 그저 지나가다 잠깐 들르는 곳이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전에 준호와 은지가 왔습니다. 정말 30분 정도 머물다 갔죠. 은지는 오자마자 시계를 자꾸 보면서 서둘렀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야 해요. 늦었어요. 저희 엄마가 기다리시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어요. 그들이 탄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언제 올까? 또 반년 후겠지. 저는 바로 국밥집으로 출근했어요. 오후 장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있었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랐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은지는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혼자 일어나서 혼자 육수를 끓이고 혼자 하루를 보내겠죠. 외롭고 힘든 하루일 거예요. 다음 날 어김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했죠. 저는 이를 악물며 겨우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열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누웠어요. 국밥집 문을 닫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오늘따라 방 안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평소엔 이 시간에 이미 식당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을 텐데 오늘은 침대에 누워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통증이 가시기만을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서 옆으로 누웠어요. 고개도 같이 옆으로 돌렸죠. 그때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화장대였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거죠. 30년도 넘었을 겁니다. 나무가 오래돼서 곳곳이 낡았고 거울도 얼룩져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대 서랍 하나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서랍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대로 걸어갔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왠지 그 서랍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화장품들과 낡은 손수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별거 없었죠. 그런데 서랍 안쪽 구석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틈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을 넣어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뭔가 비닐봉투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비닐봉투였어요. 이미 노랗게 변색돼 있었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죠.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닐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쳐봤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땅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습니다. 30년 전에 작성된 거였죠. 면적도 1000평이나 되는 땅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땅을 샀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생각해보니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옛날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할 때가 떠올랐어요. 가끔 남편이 몰래 돈을 빼놓곤 했거든요. 저녁에 하루 매출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었어요. 매출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었죠. 여보, 오늘 매출이 좀 이상한데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럼 남편은 얼버무렸어요. 아, 그거.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빼놨어. 저는 비상금 정도려니 했죠. 많은 돈도 아니었고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가끔 그렇게 돈을 빼놓곤 했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야?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죠. 남편은 항상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기회조차 없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예 존재 자체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돈으로 땅을 샀던 겁니다. 몰래 조금씩 모아서 이 땅을 산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죠. 당시엔 개발도 안 된 그냥 허허벌판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0년이 지났으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주소를 검색을 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빌딩들이 들어선 지역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가 잘 닦여 있었습니다. 개발이 엄청나게 된 곳이었죠. 지도를 더 자세히 봤어요. 대형 쇼핑몰도 있었고 지하철역도 생겼더군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땅의 가격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이렇게 개발됐으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땅은 제 것이 되는 거죠. 남편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우리 노후를 대비해 남편이 몰래 마련해 둔 거였죠.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이미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모든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땅의 위치, 면적, 매입 가격,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 매입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이 정말 오랫동안 돈을 모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땅 때문에 제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희망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힘들게 국밥집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어요. 흥분 때문인지 잠도 별로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에 가는 거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희망이 생기니 표정도 달라지나 봐요. 저는 가방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넣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부동산은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저는 8시 반에 나갔어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았지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부동산 앞에 도착하니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2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드디어 9시가 됐고 부동산 중개사분이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죠.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개사가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죠. 이 땅 좀 봐주세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처음엔 무심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어르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말 어르신 소유가 맞나요? 제 남편이 30년 전에 산 거예요. 어제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중개사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얼마나 될까요? 제 인생이 바뀔 만한 금액일지 기대가 됐습니다. 한참 동안 컴퓨터를 보던 중개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저를 쳐다봤죠. 어르신, 이 땅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화면을 보여줬죠. 대략 45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그 정도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5억이라고요. 저는 평생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100만 원도 큰 돈인데 45억이라니요. 네, 45억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르신, 맞아요.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00평이나 되니까 평당 가격을 곱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팔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45억이나 되는 땅의 주인이라니. 국밥집에서 하루 벌어봐야 몇만 원인데 45억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땅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닙니다. 정말 팔 수 있나요?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하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서류도 다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이런 땅은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설 겁니다. 원하시면 제가 바로 매수자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부자가 된 건가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울 속 제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동안 저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국밥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고 힘들어도 참아야 했어요. 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며느리한테도 무시당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장모님은 잘 모시면서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에요. 45억이나 되는 땅을 가진 사람이죠. 이 돈으로 저는 제 삶을 바꿀 겁니다. 더 이상 아프고 힘들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요. 평생 먹고 싶었던 음식들, 가고 싶었던 곳들, 사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제가 선택하며 살 겁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땅을 팔기로 결심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도 여기 있고 국밥집도 여기 있죠.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 정이 많이 든 곳이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로 가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땅은 팔되 여기서 계속 살 방법을 찾자고요. 저는 다시 부동산에 갔어요.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시면 되죠. 요즘 2층 집도 많이 짓는데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2층 집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 집이라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1층은 국밥집으로 쓰고 2층은 제 공간으로 쓸 수 있겠죠. 평생 작은 집에서만 살았는데 2층 집에서 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땅을 팔고 정말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45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 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사를 만나서 상담도 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건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집은 제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했어요. 1층은 넓고 깨끗한 주방과 홀을 만들었습니다. 2층은 제 방과 거실, 작은 서재까지 만들었어요. 서재는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죠. 공사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작은 원룸을 빌려서 지내기도 했죠. 공사 현장을 자주 가봤는데 조금씩 집이 올라가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창문이 달리고 제 새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새하얀 2층 집이었어요. 깨끗하고 튼튼했죠. 대문도 새로 달았고 마당도 예쁘게 꾸몄어요. 저는 새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 집이라니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사를 끝내고 저는 국밥집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문을 열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제 시간도 갖고 싶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는 어떨까요?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국밥집을 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요. 그날은 무료로 음식을 나눠드리는 거죠. 제가 직접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도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요. 첫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요.
예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니 무료라는 걸 알고는 기뻐하셨습니다. 옥자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아니에요. 저도 받은 게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퍼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요. 이제 저는 여가 시간도 생겼어요. 평생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됐죠. 먼저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들을 골랐습니다. 평생 낡은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어요. 고급 레스토랑도 가보고 유명한 맛집도 찾아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워서 친구들도 데리고 갔죠. 옥자야, 너 요즘 뭔 일 있어? 갑자기 이렇게 좋은데 데려오고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친구들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나이 들어서라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살아야지.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여행이었어요. 저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밥집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실망할까봐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타보게 됐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계속 밖을 봤죠. 옥자야, 너 진짜 신기한가 보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평생에 이런 걸 해볼 줄 알았겠어. 정말 꿈만 같아. 제주도에서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런 여행을 꿈꿔왔는데 이제야 이뤄진 거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엔 혼자 조용히 보내곤 했죠. 아들이 챙겨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케이크도 사기로 했죠. 그런데 생일 이틀 전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생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엄마 생신인데 찾아뵈야죠.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찾아온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그동안 생일에도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일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은 건 아닐까요? 동네가 작으니까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혹시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준호와 은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그들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은지는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어서 와라. 엄마, 생일 축하해요. 준호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을 대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호와 은지가 마당과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 집이 깨끗하고 넓었거든요. 어머니, 이 집 뭐예요? 완전히 새로 지었네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지었어. 낡은 집이 불편해서.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이런 집 지으려면 돈이 엄청 들었을 텐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역시나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가 남겨준 게 있었어. 아버지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그들에게 2층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요. 거실 탁자 위엔 비싼 과일들과 차가 놓여 있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준호와 은지가 그걸 보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때요? 잘 지내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요즘 정말 바빠. 어머니, 여행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셨어요?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어.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준호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곤요. 그저 가난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돈은 정말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가 뭘 남기신 건데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가 30년 전에 1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뒀더라. 그래서 그걸 팔았어. 1000평이요? 그럼 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태도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알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인데요.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병원 가자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순간 준호와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는 장모님 집에 시간이 있으면서 나한테 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장모님한텐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잘 모시면서 나한텐 그렇게 안 했잖아. 왜? 돈 때문이었겠지. 장모님한텐 재산이 많으니까 잘하고 나한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시한 거잖아.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회사 일도 많고 생활도 힘들어서요. 바빴으면 장모님 집도 못 갔어야지. 너희는 계산적으로 움직였어. 솔직히
이제는 인정해. 돈 있는 사람한텐 잘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한 거잖아. 은지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정확히 말해버렸거든요. 준호와 은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나는 너희 도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진심으로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준호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늘은 이만 가거라. 내일부터 친구들이랑 또 여행 갈 거니까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서로 보지 말고 살자. 준호와 은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라움, 당황함, 아쉬움이 섞여 있었죠. 엄마, 저희 다시 올게요. 조심해서 가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차에 타서 떠나는 그들을 창문으로 몰래 봤습니다. 은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까지 들리지는 않았죠. 곧 차가 멀어졌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으니까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제 가치를 아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짐을 쌌어요. 친구들과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기로 했거든요. 이번엔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었죠. 천천히 제주도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실컷 보려고요. 가방에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요?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준호와 은지였어요. 어제 그렇게 갔다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다시 온 거죠. 엄마, 문 열어줘요. 저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문틈 사이로 그들을 봤습니다. 여기를 왜 다시 왔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줘요.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쫓아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온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죠. 용서는 무슨, 그냥 돌아가. 나 바빠.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어렵고, 집도 작고, 빚도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돈 달라는 얘기더군요. 너희가 힘들다고. 그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나는 혼자서 30년을 버텼어. 아무 도움 없이.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제 돈 있잖아요. 어차피 그 돈 평생 다 못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금만 나눠주세요. 옆에 있던 은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다 못 쓴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 돈을 제가 어떻게 쓰든 그건 제 마음이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너희한테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돈 때문에 온 거면 그냥 돌아가. 엄마, 제발요. 그때 준호가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같이 밀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잡았어요. 하지만 준호와 은지의 힘이 더 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엄마, 이야기 좀 하자니까요. 우리 들어갈게요. 제대로 얘기 좀 해요. 그들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지만 힘이 부족했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그들한테 보여줬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무단 주거 침입으로. 준호와 은지가 멈췄어요.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봤죠. 화면에는 긴급전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 신고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누군데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뭐, 지금 내 허락 없이 들어오려고 하잖아. 이건 무단 주거 침입이야. 당장 안 나가면 바로 신고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누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준호와 은지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알았어요. 저희 갈게요.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힘들면 알아서 해결해.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나는 너희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돈 주는 ATM 기계가 아니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제발요. 당장 손 치워. 안 치우면 진짜 신고한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치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준호와 은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창문으로 몰래 내다봤습니다. 준호와 은지가 차 앞에 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화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한참을 그러더니 결국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고 금방 제 눈앞에서 사라졌죠.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아들이 힘으로 저를 밀고 들어오려고 했다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대처했거든요. 더 이상 그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고 그들이 물러간 거죠. 저는 다시 짐을 쌌어요. 오늘 저녁이면 제주도에 갈 겁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들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외롭고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오후가 되자 친구들이 왔어요. 저희는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옥자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차고.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알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멀리 보였죠. 거기엔 제 새 집이 있고 국밥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이 두 번째 비행이었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죠. 오늘 아침 일은 제게 확신을 줬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으로만 봤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 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에 자신 있어요. 제 돈은 제가 쓸 겁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료 급식도 계속할 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위를 날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였어요. 진정한 자유,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였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저는 바쁘게 지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은 계속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68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면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거더라고요. 아들 생각도 가끔은 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찾아온다면 그때는 받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이죠.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즐거울 땐 마음껏 즐기는 삶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